Q&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주일에 공부 안 되는 날이 어느 정도 있으셨나요? 저는 꼭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공부가 엄청 안 되고 하기도 싫더라고요. 공부가 잘 안 되고 하기 싫을 때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공부를 일주일 다 했어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다 해야 되는 거고, 노하우라면은 저는 옛날 그 생각을 했어요. 삶에 원래 낙이 없다. 행복한 삶이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나아요. 원래가 인생은 불행한 거니까 지금 공부하는 거 좀 불행해도 어차피 다 그런 거다. 체념하고 살았습니다. 체념하고. 저도 여기에 대답을 해드리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절실한 차이예요. 그 절박함의 차이고 본인이 그 절박함을 얼마나 몸으로 느끼고 있느냐. 그 절박하면 다 돼요. 진짜 다 돼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거 없어요. 저도 2년차 때는 주말에 공부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장기 레이스라서. 근데 2년차 때 딱 떨어지고 3년차 되는 순간 여기서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떨어지면 진짜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4년 공부한다고 인생에 꼬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상상도 못한 일이라 너무 무서워가지고 내 인생이 꼬여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공포감이 확 들면서 주말에 공부 다 되더라고요. 왜 뭐 일을 해도 되더만 뭐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질문 주신 분은 본인이 절박함이 좀 부족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하다가도 되게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절박함을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님이 연구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런 걸 연구해요. 내가 왜 지금 절박함이 부족했을까? 하면은 절박한 거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걸 매일 아침에 읽을까? 책상에 붙여놓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절박함이 세질까? 아니면은 뭐 내가 지금 너무 절박하지 않은 환경인가?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절박함을 끌어올리고 아니면 핸드폰 배경화면을 바꿀까? 뭐 아니면 몸에 진짜 뭐 어디 문신을 할까? 저도 좀 비슷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왜 하는지 내가 위기감을 계속 고조시켰어요. 그 당시에는 계속 위기감을 내가 이 회사에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른다라는 그 위기감 이런 것들을 항상 이렇게 되뇌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요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흔히 껍데기에 쌓여서 얘기는 못하지만 제가 방금 얘기한 거 본인을 계속 절박한 상태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 마인드 컨트롤 하는 그 되게 소소한 스킬들 이런 게 생각보다 되게 좌우를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좌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다 됩니다. 절박하면 다 돼요. 진짜 중요하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무 커리큘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강사들 커리큘럼 따라가기엔 너무 빠듯해서요. 기본 강의, 천점, 종합, 스터디 이런 순서대로 직장인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천점, 종합 문제, 스터디 연기 중에서 어떤 것을 빼고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정리하면요. 실무 커리큘럼이 기본 강의, 천점, 종합, 스터디 이렇게 4가지로 이제 보셨어요. 이분은 이 중에서 뭔가 양이 많아서 빼고 싶다. 빼고 싶다. 일단 빼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 커리큘럼 따라가는 게 맞는지. 빼야죠. 시간이 없으면 빼야 돼요. 빼야 되고 저라면은 1000점 정도는 그냥 혼자 풀고 1000점하고 종합 문제 강의는 빼고 스터디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천점이랑 종합 문제는 혼자 소화한다. 종합 문제도 사실 너무 시간 없으면은 건너뛰고 어차피 스터디에서 비슷한 문제도 많고 하니까 스터디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그러면은 천점 종합 문제 빼고 스터디가 가장 중요하다. 스터디 연기가 가장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이게 가장 최신 문제잖아요. 그 스터디 팀장님들이 그 해 기출이나 이런 것들 봐가지고 가장 최신에 맞게끔 그나마 뽑는 거기 때문에 스터디 문제들이 사실 저는 가장 좋다고 봐요. 문제로서는. 오케이. 예. 자, 실무에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2, 3회독 한 뒤에 퀴즈 문제를 5번 정도 풀고 천점과 종합 문제를 풀어야 할지 아니면 바로 천점을 푸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궁금합니다. 이거 좀 어려운데. 근데 저도 궁금한데 실무에서 어려운 문제라는 건 뭘까요? 요게 참 어려워요. 실무에서 어려운 문제라면 뭐지? 자, 여러분 이거 지금 딱 보면 느껴지죠? 어려운 게 없었던 거예요, 이분은.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실무가 어렵게 낼 거면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지는지가 포인트가 지금 좀 저도 고민이 되는데 계산이 복잡해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양이 좀 많아지는 게 있고 그죠? 아니면은 마이너한 논점으로 간다. 요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평가해 볼 때 대상이 바뀐다고 이 평가 되게 어렵다 이러는 거는 별로 없잖아요. 문제 푸는 입장에서 그 3가지인 거거든요. 그럼 제 생각에 뭐 계산이 복잡한 거를 굳이 더 풀 필요는 없는 거고
그러면 양이 많아졌을 때 내가 분석하는 걸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거면은 상향되는 게 좀 중요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의미하는 건지 좀 정의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통 천점과 종합 문제의 그 차이는 천점은 좀 이제 양이 작잖아요. 문제 하나의 사이즈가 작고 종합 문제는 약간 양이 좀 크고 근데 대신에 좀 종합 문제들이 올드한 편이 좀 많죠. 문제들이 일반적인 트렌드의 문제도 좀 있는데 옛날 문제 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기본서 만약에 2, 3회도 하시겠다 하면은 그거 하시고 나서 퀴즈 문제 좀 푸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기본 문제 풀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좀 이렇게 복잡한 문제를 바로 접해 보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대답 감사합니다. 네, 직장 다니면 1차, 2차 순 공부 시간은 그래요. 아까 어설프게 얘기는 했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순 공부 시간 어떻게 되셨죠? 그냥 한 4-5시간 정도씩 하루에 4-5시간. 주말은 풀로. 아니야 주말도 4-5시간. 응? 이게 습관이 되니까 주말은 피곤하잖아요. 맨날 새벽까지 공부하니까 자야 돼요. 그럼 12시에 일어난다고 치면은 한 오후에 좀 이렇게 공부하고 와이프랑 뭐 밥 좀 먹고 이러면 시간 훅 가요. 그래서 실제 공부하는 시간은 오후 한 2-3시간, 저녁엔 2-3시간. 밤에 쉬어야 돼 약간. 자,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바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주말에 많이 못해요 생각보다. 자, 일과 중에 어떻게 공부했나? 네. 일과 중에 공부하셨나요? 일과 업무. 업무 회사에서. 중에 업무 중에는 그래도 어떻게 약간 서브 정리라도 하려고 들고는 갔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효율은 너무 떨어지더라고요. 오케이. 어느 정도 공부량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차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진짜 어렵다. 과목마다 좀 틀리잖아요. 음. 그렇죠. 실무부터 해봅시다. 실무. 그러니까 저는 요새 좀 드는 생각이 실무에서 합격과 불합격 가는 거는 문구. 어차피 계산이야. 그 당시 가면은 이게 집중력을 거의 최대로 발휘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안 틀리더라고요. 웬만하면 잘 안 틀리는데 디테일하게 좀 잘 써주는 것들이 실무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공부량이 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내에 다 푸는 거 당연히 전제하고 나서 내가 답안지를 얼마나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주석들 달아가면서 깔끔하게 좀 채워주느냐. 요게 가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론하고 법규는 일단 많이 써야 돼요. 얼마나 쓰셨어요? 이론 18장 쓰고 법규 20장 썼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 양 따라서 비례해가지고 점수 나왔었던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키워드 채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이 많으면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뭐 그거는 개인의 속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양은 내가 늘리고 싶어서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자, 뭐 양이 중요하다. 네, 대답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강의 습득 후 기출과 스터디 모두 공부하신 건가요? 어느 쪽에 비중을 두셨나 싶어서요. 스터디만 공부를 하시고 기출은 마지막에 한번 풀어봤다고 합니다. 형사님, 그럼 마지막에 기출 풀었을 때 그렇게 안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좀 왜냐면 이론하고 법규는 이미 스터디 때 풀어봤고.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도 공부가 반에서 1등 이런 식으로 상위권이셨는지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반에서는 한 4, 5등 정도? 저희 학교가 그렇게 뺑뺑이었는데 저희도 뺑뺑이었는데 그냥 한 3, 4등? 네, 3, 4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공부 방법이 인강이나 어떤 걸 추천하시고 도움이 많이 됐는지. 저는 인강. 무조건 인강. 실강을 들을 수 있었어도 인강을 들었다? 예. 아니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강이 약간 이렇게 강사분들 느리게 말하거나 이러면 좀 빨리 감기도 해야 되고 다시 듣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인강이 듣기 편하니까. 저도 기본 강의 실강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약간 성격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이게 본인의 의지가 어쨌든 받쳐준다는 전제 하에서는 인강이 좀 유리하죠. 근데 이제 본인의 의지가 좀 약하니까 그런 실강을 이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네, 실강을 가야지 많이 의지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좀 저희 실험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절실함이라는 게 평가사님은 진짜 절실했던 사람이고 사실 이제 대학교 졸업해서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절실하겠어요. 근데 그건 있겠다. 질문하려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맞다. 평가사님 질문하는 거는 괜찮았어요? 질문이요? 질문이 사실상 제대로 된 질문과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질문을 잘 모르겠다. 그럼 질문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뭘 모르는지 내가 또 찾게 되다 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많았어요.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이 사람이 생각한 건가 보다.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대충 공부하는 게 좀 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맞나 보다. 크게 토달지 않고 따라하는 게 좀 있어요. 사실. 참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평가사님이 대충 공부하는 스타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표현 자체가 사실 되게 주관적인 표현이라서 진짜 대충 한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 꼼꼼할 수 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도 대충 해야지 라고 했다가 정말 뭐 이상하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어떤 개인의 공부 능력이죠. 사실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없는, 아니면은 힘들죠. 아니면 끼고 공부를 해야 되는 과외나 이런 걸로 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대 출신 비전공자 진짜 5과목 다 노베이스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평사님이 공대니까 더 얘기하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뭐 불가능. 예체능도 합니다. 예체능. 네, 제 아는 동생 예체능이었는데도 다 붙습니다. 그냥 이분은 좀 힘을 내고 싶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 질문해서 힘을 받고 싶으신 정도면 본인의 절실함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런 이렇게 힘을 얻으면 안 돼요. 출신 학교 궁금합니다. 얘기해 주셨고, 관련 학과 얘기해 주셨고, 다른 자격증, 중개사, 얘기해 주셨습니다. 뭐, 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거랑 비교가 안 되죠. 현업에 있었습니다. 네, 드시는 약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비타민이나 집중력 강화제. 아니, 없습니다. 저런 건 안 먹었어요. 따로 공부하는데 필요한 운동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안 했죠. 저도 운동에 대해서는 약간 할 얘기가 있는데, 운동은 일단 안 하는 거예요. 뭐 공부하기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요? 그냥 꼭 보면은 이 운동 질문하시는 분들이 내가 운동하고 싶어, 헬스하고 싶어. 막 몸 키우는다 온 거야. 보통 공부하기 전에 사회생활 하실 때 아니면 학생 때.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야. 당연히 말도 안 됩니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운동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래 앉아있을 수가 없다. 아니면은 정말 내가 뭐 우울하다거나 잠을 못 잔다거나 뭐 약간 체질적으로 그런 게 부족해서 운동을 진짜 이제는 운동 안 하면 진짜 못 버티겠다. 그럼 그때 하시면 됩니다. 네, 뭐 미리 지금부터 막 운동을 하나 마나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제 생각입니다. 과외해 주실 수 있나요? 과외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더 안 될 것 같은데요. 비용을 지불하신다는데 왜 안 하세요? 저도 힘들어서 이제. 평가사 수입이랑 이제 또 뭔가 들어가는 시간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죠. 평가사님 그런 거 어떠세요? 평가사님 뭐 어차피 과외 안 하실 거면은 그 특강 같은 거 좀 인터넷으로 올려주시면은 어차피 그거 없어지는 것도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놓고 떠나시는 게. 뭐 제가 그 제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약간의 뭐 이제 그거에 대한 과외 정도 급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좀 수고비 정도도 제가 보기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올려보시는 거를 좀 저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봅니다. 일단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일정을 봐야 되니까. 너무 바쁘신 것 같이. 네, 그렇습니다. 내후년부터 준비할 예정인데 혹시 시험 준비를 하면서 든 비용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학원비부터 만약 고시 생활을 하셨다면 고시 생활에 드는 비용까지 전부. 저는 돈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렴한 학원에 다녔어가지고 1차 하는데 한 100만 원, 2차 하는데도 스터디 100만 원, 기본 강의 한 500 정도 전체적으로. 왜냐면 회사 다니니까 밥값 아낄 수 있고, 대신 나중에 이제 월세방 잡은 거가 그래도 얼추 한 1000만 원 들었겠네요. 그래서 한 1500 정도 전체적으로. 1500 정도. 네. 네, 뭐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1년에 뭐 2천 정도 얘기하니까. 네. 근데 평소에 조금 덜 공부하셨고 그렇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공부 집중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는지, 만약 주었다면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오히려 업무 스트레스가 좀 도움이 되죠. 나의 절실함을 키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이게 회사 다니면은, 월급쟁이면은 내가 일을 덜 하는 게 가성비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게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자기 공부하면 오히려 좀 희망이 생기잖아요. 이걸 하면 내가 좀 낫지 않을까. 내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그게 생기니까 업무가 조금 악화되면 반대로 그만큼 공부에 대한 희망과 집중력이 좀 생기죠. 답안 작성 시간을 줄이는 노하우. 실무는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내가 아는 대로 푸는 게 제일 그러니까 제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대로. 그다음에 문제도 내가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푸는 게 제일 좋고요. 문제집에 문제집 100% 내가 다 이해해서 풀겠다가 아니고 거기 한 8, 90%만 내가 필요한 거 발췌해서 쓰고 최종 결과치만 내겠다를 목표로 좀 답안 작성하는 거를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론 법규는 좀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고민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내가 풀 때 이렇게 고민 없이 계속 쓸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럼 그걸 무조건 암기해서 해야 된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법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 법령이나 뭐 판례가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론은 이게 좀 어렵긴 해도 그래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지만이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결국은 뭐 이론 법규는 법규는 암기를 뭐 제대로 하면 시간이 줄어든다. 이론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면 시간이 줄어든다. 근데 뭐 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글씨를 빨리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걸 의도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실무 같은 경우는 저는 시간을 줄인다. 근데 평가사님 얘기한 거에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실무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가 문제에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중심을 잡고 거기서 문제에 필요한 거를 갖다 쓰지. 문제 이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쿡 찔려가지고 요거 해야겠다. 문제에서 이런 게 주어졌으니까 개별법을 쓰는 건가? 문제에서 이게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결론 낼 때쯤 되면은 자료가 꼬여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데 잠깐만 이거 내 계획이 없던 건데 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이것만 피하셔도 제가 보기에는 실무 되게 잘하실 수 있어요. 이게 딱 평가사님이 얘기하는 내가 필요한 거를 먼저 내 논리를 딱 세워놓고 필요한 거를 갖다 쓴다. 갖다 쓰다가 안 맞으면 그래도 이 중심 큰 논리는 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뭐 기본적인 점수는 받는다. 약간 이런 전략이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리 잘 해주시네요. 네. 정리는 잘 하죠. 네. 본인께서 만약 지방에서 인강으로만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면 수험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실지. 뭐 인강 듣고 하셔야죠. 인강만 들어도 되니까요. 인강으로 듣는 분들 꽤 많잖아요. 네, 스터디는 어떻게 하시나요? 스터디. 근데 요새는 또 온라인으로 하시는 스터디 분들도 있으시니까 대신에 집에서 잘 이렇게 시간 잡고 딱 내가 100분 안에 써보겠다 해가지고 그것만 좀 연습만 잘 해주신다면은 저는 지방에서 인강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평가사님 왜 스터디 실강으로 다니셨어요? 그거는 제가 이렇게 100분 딱 잡고 쓰는 게 잘 안 돼가지고 그거는 가야겠다. 그거는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절실함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느껴보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나 궁금하기도 했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여기도 지방에서 공부하시지만 실강을 저는 굉장히 실강보다는 스터디 정도는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하고 사실 개별 스터디도 저는 꽤 추천하는 편이에요. 일단 요 얘기를 해드리는 이제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일단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저의 경쟁심이 되게 솟아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경쟁심이 더 생겨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과 좀 무리 지어 있을 때 공부 능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항상 실강을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거를 이제 좀 감안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제 스터디 같은 거나 아니면 개별 스터디 조직하시면 조금 좋은 거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지방이어서 조금 불리한 부분은 이제 내가 피곤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되게 그 어떤 체력을 극한으로 항상 간당간당한 상태에서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앉아있을 힘이 없어서 누워서 공부를 하다 잠들고 이런 체력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극한의 정신력을 계속 유지하기가 저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정신력이 좋다 그래도 제 몸이 피곤하고 일단 막 몸이 깔아지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정신만으로 저는 못 끌어올리겠더라고요. 물론 이제 평가사님처럼 이제 더 절실하셨다면은 그게 됐겠지만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2년차 때는 패기 넘치는 내가 다 붙으면 되지 약간 이 정도밖에 안 됐던 절실함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면 때려 죽여도 안 되면 안 되는 약간 그런 상황 아니었기 때문에 좀 절실함이 약간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체력이 좀 덜 달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하면 저는 체력이 좀 덜 달았어요. 제 성향이 그래서 경쟁심이 막 좀 생겨서 그랬을 수 있지만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를 극복하실 만큼 굉장히 집중력 있게 절실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전제 조건이 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열심히 집중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만약에 저한테 평가사님이 저한테 상담 받았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안 됩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합격 못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정도의 조언이기 때문에 어쨌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시고 본인이 어떤 하루하루 행동으로 그걸 달성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될 수도 있다. 안 되는 건 아니다. 라고 봅니다. 내년 동차를 준비하고 있는 휴학생입니다. 경제회계는 전공이라 어느 정도 기본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1차 난이도 조절, 회계에서 판가름 났다. 1차를 언제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공부량은 현재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이하로 유지 중이고 주 1일은 휴식입니다. 빨리 한마디 해주세요. 공부 너무 많이 하시는데요? 저 4-5시간이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시지? 근데 이게 8시간, 10시간 해도 진짜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도 휴가 써서 해보면 공부 생각보다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다고 막 안장만 있고 이렇게 막 비비 꼬이고. 제가 1차랑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드리는 조언은 적어도 12월까지는 회계, 경제, 민법에 대해서 기본 이론 다 듣고 문제풀이 정도까지 돼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1, 2월 달에 1차, 2차 1차에 대해서 회계, 경제, 민법 조금 문제 그냥 혼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강간법이랑 학원론 좀 보충해서 들으면 되거든요. 그죠? 그리고 2차 이론을 들으면 학원론이 어느 정도 좀 자리가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되는 강간법을 1, 2월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 역으로 스케줄을 짜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언제부터 1차를 해야 12월 안에 3과목을 끝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남는 시간을 2차를 이렇게 할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하루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본인이 역으로 스케줄을 딱 맞춰가지고 12월까지 1차 이거 끝내겠다. 그럼 2차는 요거 나머지 시간에 내가 배분해가지고 중요 과목만 하겠다. 이렇게 그렇게 잡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요거 하기 좀 어려운 거는 얼마를 공부해야 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역으로 계산이 사실은 안 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할까요? 뭐 기본 강의 듣는 인터넷 보면 몇 시간짜리니까 몇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듣고 그 시간만큼 복습하면 되나요? 그렇죠. 그 정도는 있어야 되죠. 그렇고 그러면 기본 강의 듣는 시간 곱하기 2 필요하고 네. 뭐 평가사님 문풀 들은 거 회계 경제? 민법. 네. 회계 경제 민법은 문제풀이 들어야 되니까 그것도 곱하기 2 하나요? 그렇죠.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강의 듣고 풀어야 되니까 그것도 강의 시간을 곱하기 2 정도로 잡으면 될까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보고 제가 질문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지방에서 공부를 해서 스터디 참여하는 게 어렵다.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법규는 기본 강의와 스터디로 이어지는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다. 요 2가지 정도. 네. 시리법 다 기본 강의와 스터디로 이어지는 흐름은 3개 다 중요하지 않나요? 굳이 법규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거는 아까도 사실 비슷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인강으로 일단은 내용을 다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는 온라인, 물론 가서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사실 평가사님 말처럼 좋긴 한데 정 안 된다면 온라인 스터디 있으니까 그거라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리고 저 흐름이 안 잡힌다. 요거는 사실 아마 거의 모든 수험생들의 고민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강의 들었는데 스터디가 잘 된다? 그럼 이제 그건 끝이거든요. 시험의 끝이에요. 그냥 그거는 스터디 모의고사인데 모의고사 내가 잘 보면은 이미 다 된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하려고 공부하는 거라 보니까 이거는 조금 질문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꾸준히 하셔라. 라고 대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지방에서 공부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지방에서 공부하면 그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지방에서 공부하면 그냥 그 전제 조건이 힘들다. 요걸 제가 얘기하는 것 뿐이지 지방에서 공부하면 학습량이 부족하거나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어서 불합격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냥 다만 혼자 공부하기 좀 힘드니까 그게 힘든 거지, 공부를 내가 진짜 다른 사람만큼 공부량을 진짜 다 채우고 다 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게 힘들다.
1차 준비하실 때 2차 병행한다면 어떤 과목을 추천하시나요? 현재 3과목 모두 기본 강의는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오. 실무만 꾸준히 문제 풀까요? 버큐 서브를 외울까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8월이죠. 그래서 그렇죠. 1차까지 네. 뭐 내년 3월일 테니까 조금 남았어요. 근데 기본 강의 다 들으셨대요. 네네. 자, 그 상황에서 1차 기본 강의 들으신 건가요? 아니요, 2차 기본 강의 다 들으신 것 같아요. 2차 다 들으셨다. 네. 이런 거 좀 어려운데 어느 한 과목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대부분 대부분 뭐 하실 거예요? 저요? 그냥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그러니까 뭐 네. 지금 실무를 한다고 뭐가 막 내 합격에 영향을 주고 내가 지금 법규를 한다고 합격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시되 제가 조금 돌이켜 봤을 때는 이거 약간 제 성향도 조금 사실 문제가 있는데 한 과목을 어느 정도 올려놓는 게 나중에 리마인드하기 조금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셋 다 기본 강의를 듣다가 끝내면 다 기본 강의를 다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한 과목이라도 뭐 문풀 정도라든가 아니면 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놨다던가까지 그 단계까지 가시면은 나중에 이제 다시 공부할 때 최소한 그 과목 기본 강의는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조금 한 과목을 미리 어느 정도 좀 목표를 딱 단기적인 목표를 잡고 거기까지 올려놓는 게 어떨까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 봐도 이거를 안 했다, 이거를 했다고 합격 영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더 재밌어 보이는 거 하시고 뭐 흥미 땡기는 거 하세요. 이렇게 책장에 있을 때 손이 가는 과목. 맞아, 그게 좋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개인적인 건데 꼭 너무 실무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론이 이럴 때 하기 괜찮은 과목이지 않나. 공부량 자체가 적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이론이 좀 되면 법규 논술 쓰기가 좀 쉽거든요. 이론이 논술이니까 법규 맞아요. 쓰기가 좀 쉬운 게 있고 이론이 배우면 실무에 좀 토대가 되는 게 있잖아요. 특히 강론이나 이런 거는 실무의 기본적인 베이스 이해를 좀 시켜주는 게 있어가지고 실무 기본 강의를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있어서 이론은 괜찮지 않나. 굳이 한 과목 했나.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뭐 저도 어떻게 공부한 사람 되게 많이 보고 뭐 합격 수기 예전에 읽은 것들부터 해서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과목 순서는 되게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지금 평가사님은 뭐 이론부터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하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실무 먼저 실무를 뼈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서로 어느 정도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막 이거를 꼭 먼저 해야 된다 이거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결과적으로 맞아요. 봤을 때는 사람들마다 말이 다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실무를 먼저 하면 이론에 도움이 됩니다. 당연하죠. 이론을 먼저 하시면 실무에 도움 됩니다. 당연하죠. 법규에 도움이 안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 막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고 서브 정리 잘하셨던데 서브 정리했던 툴이 뭐였나요? 한글 파일로 하신 것 같진 않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했었고요. 혹시 서브를 배포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도 여쭤봅니다. 이런 질문 많이 받았었는데 사실 그게 예전에 과외하면서 과외 자료로도 쓰였던 부분들이라 이제 이걸 팔 생각은 아닌데 그분들과 어쨌든 제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는 제가 드린 거니까 그 차별점 좀 있어야 돼서 안 드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전 만들었던 서브들이 좀 오타도 많고 잘못된 내용도 있다 보니까 굳이 이게 돌아다니는 게 썩 좋지는 않겠다 싶어가지고 사실 배포는 안 했었습니다. 제가 뭐 서브에 대해서 하는 생각 저는 이제 뭐 항상 학교 쓰기마다 서브 얘기 나오면 똑같은 얘기 하는데 요렇게 만드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서브를 만드는 과정이 공부예요 진짜. 그게 되게 공부하기 편해요. 그러니까 뭔가 서브를 만들어야지 하면 목표점도 되게 명확해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 과정이 다 공부예요. 저절로 외워지고 거기서 고민하는 것도 이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서브를 저는 보시려는 생각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암기를 위한 서브는 뭐 만들어지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잘, 뭐 의의 같은 거는 뭐 드립다 외워야 되는 거면은 만들어진 거 외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사고력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서브 만드시는 거는 별론 것 같아요. 서브를 뺏기는 거는 별론 것 같아요. 어때요?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자, 이론 초기에 공부할 때 강의 들으면서 이해하셨는지, 초반부터 목차 잡는 법, 암기, 답안지 작성 연습을 동시에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저 질문 드려서 약간 저도 이게 내가 했나 안 했나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약간
같긴 한데요. 예. 이론 초기에 공부할 때는 내용은 이해는 하고요. 어느 정도 이해는 했고, 그다음에 근데 초반부터 목차를 막 잘 잡았냐 그건 아니에요. 저도 목차 잡는 연습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좀 된 거고, 답안지 작성 연습은 생각보다 많이 안 했죠. 그거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답안지 작성은. 그래서 거의 시험 끝날 때까지 목차 잡는 거 위주로 하고 가끔 이제 답안지 좀 작성해 볼까. 거의 끝날 때쯤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리법 암기 이해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암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했다 그랬죠? 네. 네. 법규 암기도 안 했어요? 근데 법규도 키워드 중심으로만 이해를 하니까. 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평가사님이 뭐 암기를 키워드를 암기를 하시고 사실은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키워드를 거기에 이해한 내용 살에 붙여서 사실은 이 글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법규도 뭐 거기서부터 이제 이해력 싸움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보다 보면은요. 예전에 김하인 평가사님도 단기로 붙었잖아요. 일단 글 쓰는 능력들이 본인이 돼. 그러니까 단기 합격자의 제가 보기엔 좀 필수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면은 키워드만 외워서 그냥 그거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빨리 합격하시는 것 같아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공부량이 되게 많이 줄어요. 생각해보세요. 이해만 하면 돼요. 그리고 네. 키워드 암기는 좀 뭐 귀찮으면 평가사님 서버 만들면 되잖아요. 아니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뭐 물론 공부량이 되게 힘이 많지만 네. 저는 그래서 그거 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단기 합격자들은 다 이거 기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다 단기 합격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암기하는 방법.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들도 대체로 이렇게 암기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암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은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냐 암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저는 당연히 암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 건데? 글자로 외우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죠. 여기 암기? 어차피 뒤에도 암기 또 얘기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어떻게 했냐? 요즘 생각을 해보면은 암기? 그러니까 저희가 구체적으로 뭐 암기를 하지는 않는데 키워드와 이해를 한다는 게 약간 어떤 뉘앙스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주거 이전비에 대한 뭐 취지를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럼 분명히 내 기억에는 대법원과 뭐 헌법재판소에 뭐 판례들이 있었다. 그럼 걔네 키워드가 뭔가 공익사업을 잘 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공익사업을 잘 되게 한다는 거는 여기가 전 세입자들을 빨리 내보내는 게 공익사업을 잘 되게 하는 거였어 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세입자들을 빨리 이주시켜가지고 조기 이주를 장려시켜서 공익사업을 잘 되게 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게 하나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럼 그 사람들이 집을 잃으니까 어려워지지 않냐. 그래서 주거 이전에 특별한 어려움을 받는 세입자들에 대해서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뭔가 지급하는 돈, 금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우는 식이었거든요. 저 요거 되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되게 구체적인 예 되게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네. 왜냐면은 평가사님은 이렇게 공부하는 스타일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접근 안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정말 다 글자를 외우세요. 뭐 아까 뭐라 그랬죠? 뭐 장려, 뭐 조기 이주 장려, 뭐 사회보장, 뭐 이 글자를 외우시고 아니면 하다못해 이걸 두 문자를 따서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차이인 것 같아요. 되게 평가사님이 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었던 그 핵심적인 차이인 것 같고, 요게 이론과 법규에서 되게 크게 작용을 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제가 돌이켜 봤을 때는 개인 공부하는 성향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각자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로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때만 해도 그때 2년차로 붙은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암기에 좀 자신이 있어가지고 다 가져와 뭐 외워버릴게 몰라 그냥 이해 모르겠어 이러더니 그냥 붙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평가사님 같은 스타일의 이제 이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바탕으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쟤는 저렇게 외워서 써봤자 그 심사위원이 점수 안 준다. 이렇게 외워서 그렇게 그대로 갖다 쓰면 그거 그 심사위원이 안 좋아한다. 아니야. 물론 이제 그 친구도 이렇게 그대로 쓰진 않죠. 뭐 문제에 맞게 조금씩은 바꾸니까, 뭔가 좀
그런 자기 스타일대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오늘 뭐 평가사님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평가사님처럼 공부해야 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평가사님 너무 부담스럽죠. 그렇죠. 나중에 떨어졌다 그럴 텐데. 답안 작성과 논술식이 낯선데 원래 글을 잘 쓰셨는지. 이거는 사실 이제 회사에서 뭐 보고서 좀 써보셨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돼 있네요. 저는 아직 모범 답안과 비교했을 때 목차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깔끔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요거는 근데 고쳐야죠. 목차 순서가 뒤죽박죽이고 깔끔하지 못하면 뭐 이렇게 혼자 틀이라도 좀 그려보셔야 돼요. 틀이 이렇게 뭐 이 논점에서 되게 분화되니까 보통 뭐 아까 법규 얘기를 해보면은 뭐 우리가 손실보상이라는 게 있으면 이 안에서 손실보상의 요건 파트가 있는 거고 내용 파트가 있는 거고 원칙 파트가 있는 거고 또 뭐 있죠? 뭐 방법 뭐 이런 거 막 있는데 그럼 손실보상 요건에서 그럼 또 안에 트리를 그려가지고 거기서 내가 배워야 되는 게 뭔지 뭐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뭐 저기 법령이 없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배우는 거고 그 특별한 희생 안에서 학설이 어떻고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내가 목차를 쭉 그려나가는 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뒤죽박죽하는 건 일단 막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대충 공부 범위가 요 정도인데 여기 뭐 어느 게 딱 있는데 거기서 내가 그 한 논점이 들어가면은 세부적으로 뭐가 있다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선택한 목차들이 어떤 위계로 되어 있는가를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는 위계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실무 이론 목표 다 위계를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뭐 제가 느끼기에 목차가 뒤죽박죽이다. 암기가 안 된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그 책에 그 어떤 시스템을 얘기하셨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인 거잖아요. 그 정도는 암기해야 돼요. 사실 책에는 암기해야지. 그거는 알아야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암기 안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수험 기간 중 이렇게 한 건 정말 잘했다. 이건 아쉽다. 이게 이거 어렵네요. 잘한 게 있나요? 누구 잘했지? 요렇게 안 했으면은 좀 힘들 뻔했다. 요거는 내가 딱 해보니까 남들은 요런 거 못하는데 내가 요거 해서 이렇게 잘했던 것 같다. 실무 문제 분석하는 방법 혼자 연구한 거 정도? 아니면은 학원 망하고 다른 학원 옮길 때 그냥 스터디 있는 학원 잘 알아봤다. 스터디가 이런 거구나. 그 정도? 못했다는 잘 모르겠네요. 못했다는 붙고 나면 잘 생각이 안 나서. 저 갑자기 얘기하니까 궁금한데 저도 이제 공부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그 문제 분석하는 거를 연구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도 당연히 느껴요. 근데 그게 평가사님이 과외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해봤던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차라리 뭐 좀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문제를 드립다 푸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진 않나? 이런 임상 결과는 어때요? 임상 결과는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어떻게 푸는지 사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 보시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지금까지 그렇게 푸시던데 다들 한번 알려주시면 여러분들 참고로 그 합격생 중에 우리 인터뷰 나오셨던 그 1년 3개월 공부하신 분도 여기에서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아쉽다. 아쉬울 게 뭐 있어? 얼마나 더 잘해야 돼? 얼마나 더 잘해야 됩니까? 너무하다 진짜.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네. 바로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이해가 되게 만들어야죠. 이거는 진짜 이해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모르는 거를 아무리 고민해도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문제 풀었는데 진짜 모르겠다. 근데 있으셨어요? 진짜 모르겠다. 하나만 예시를 좀. 강론이면 모르죠. 강론이. 그냥 애초에 뭐 목차가 모르겠다, 안 외웠다. 갑자기 뭐 인목 풀라 그러면 못 풀어. 물론 뭐 갑자기 기억나는 뭐 그런 거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18회 뭐 이렇게 인목 나오면은 못 풀죠. 인목. 그쵸. 뭐 농업손실보상 이상하게 나오고 그런 거는 못 푸는데 그럼 그거를 다시 기본서 보고 뜯어서 하면 할 수는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죠. 분해법. 분해법은 근데 분해법도 그냥 큰 틀에서만 그러면 뭐 감가요인이랑 3가지 감가요인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물리적 감가요인 사실 뭐 디테일하게 안 하면 내용연수법 물리적에다 넣고 기능적에는 치유 불능이냐 치유 가능이냐인데 그건 문제에는 나오니까
그러면은 문제대로 가는데 이거를 뭐 가치 손실 비용과 뭐 치유 비용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 그거는 내가 좀 틀리더라도 틀만 맞춰서 쓰겠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죠 사실. 네. 네. 제가 보기에는 평가사님이 되게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약간 방금처럼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그 선을 잡는 거는 이거는 개인의 감각의 영역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거는 본인의 타고난 아니면 지금까지 평가사님이 오랜 시간 공부를 하면서 쌓아온 그 감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뭐 공부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 감각을 기를 수는 없어. 그거는 시행착오를 좀 겪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누구의 도움을 받거나 뭐 그럴 필요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부터 계속 뭐 좋은 사례라서 약간 상징성 있는 사례라서 분해법 계속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분해법 같은 경우 환원이율 이해가 안 간다. 네. 고민 계속해요. 그러다가 그냥 사실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표시하고 넘어가서 질문하고 네. 그리고 또 웃긴 거는 이제 질문할 때쯤 되잖아요. 네. 안 궁금해 사실은. 네, 안 궁금해. 질문할 때쯤 되면은 이거 그때는 되게 궁금했는데 뭐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 거 같아.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그러고서도 이제 좀 질문을 또 하긴 했죠. 굳이 한번 이제 더 강사님의 입으로 뭔가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 정도 느낌? 네, 저는 좀 사실은 저는 반대로 약간 파고들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서 이해를 해치우고 싶어 하는 게 강해서 저는 좀 대충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사람들한테 조언을 할 때 조금 대충 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의 경험과 그게 뒤에 있는 얘기라서 사실 정말로 대충 하는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뭐 사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 질문. 암기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하루 수면 이거부터 합시다. 암기 노하우. 암기 노하우. 이게 참 저는 이제 암기를 하지 말라는 파고 이해를 하는 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암평가사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해와 암기가 참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잡아봤는데, 뭐 이론법규 쪽 암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몇 가지 꼽자면 약간 뉘앙스를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어떤 취지나 뉘앙스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 뉘앙스를 중심으로 내가 뉘앙스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키워드가 있으면 그걸 잡고 그걸 중심으로 내가 풀어서 말을 하듯이 조금 이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예시를 들자면, 이론이랑 법규 조금씩 예시를 들면, 이론 같은 경우 만약에 기업가치평가 과외 때 얘기하고 그런 게 기억이 나서,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 방법이 꽤 많잖아요. 뭐 원가부터, 그러니까 세 가지 3방식에 대해서. 그런 거를 암기를 할 때는 일단 3방식이니까 수익 방식이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DCF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 외에 직접 환원법이 있고 뭐 기타 그 외 이론적으로 있는 평가 모형들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뭐 옵션 평가 모형이 있다. 요 정도까지 그냥 당연히 그냥 좀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고, 비교 방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우냐, 내 거 자체를 거래한 거 있으니까 내 거 기업을 거래한 거, 아니면은 그거가 아니면은 그 기업을 묶어서 거래한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쓰든가, 아니면은 내 거 과거에 거래한 게 있다, 그럼 과거 거래. 그래가지고 이거를 외울 때 본건 기업이니까 유사 기업 거래 비교법, 그 다음에 내 거를 포함한 유사 거래잖아요. 유사 거래 비교법, 그 다음에 과거 거래 비교법. 내 거 옛날에 거래한 거 비교한다든지. 원가법에서는 이제 뭐 거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재무상태표 관련이었지. 근데 이거를 수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 그러면 수정 전 재무상태표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을 뭐 좀 더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의 부채, 부의 자산 같은 걸 기록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재평가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재평가를 하고 나서 수정 후 재무상태표를 기록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목의 평가를 외워야 된다. 그러면은 수목의 평가, 원래는 수목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은 큰 틀부터 제대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원래 원칙적인 수목의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예외적으로 수목이 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른 평가 방법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은 원가와 수익 환원법을 같이 조금 섞어서 쓰더라. 그럼 그것들 보니까 나무의 생장 단계에 따라 가지고 4개로 나눠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 그래서 완전 아기 때, 아니면 성인에 좀 가까워졌을 때, 그래서 뭐 유령님, 장령님, 뭐 맞나요?
이런 몰라. 나도 기억이 안 나. 요 이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사실은 뭐 맨 어릴 때는 완전히 어린 거니까 원가법 들어갔던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최대한 원가법에 가깝게 해가지고 생장에 들어갈 때 들어갔던 비용 중심으로 하더라. 그다음에 그 중간에 들어갔을 때는 근라저법 해가지고 뭐 이상한 공식 쓰는 거 하나 있었던 것 같더라. 뭐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나중에 가고 가장 장령님 됐을 때는 어쩌니까 나중에 나무가 될 거니까 그때 잘라가지고 판 비용에서 이제 그 시장 그러니까 기간 같은 거 고려하고 뭐 운반 비용 같은 거 고려해가지고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100% 암기는 못하더라도 약간 이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내가 목차 잡아서 쓸 수 있게끔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외는 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가르치시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로 외우게 하고요. 저도 네. 이 접근법이 맞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험이 제일 좋은 게 논술이니까 내가 정확하게 단어를 구사를 못하면 이런 식으로 약간 풀어서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법규 같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까먹을 것 같은데도 안 까먹고 있는 게 뭐 예를 들면 뭐 하자승계 같은 것도 법규는 대체로 법적으로 뭔가 해결이 안 돼 있으니까 법령이 해결을 못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 볼 것이냐에 대한 한창 논점이거든요. 그럴 거면 뉘앙스를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자승계 같은 거 많이 외우시잖아요. 근데 외우시기보다는 얘가 지금 앞에 거가 문제가 있는데 뒤에 거는 멀쩡해. 근데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사유로 지금 뭔가 다투고 싶으니까 하자승계가 있는 거고, 그럼 그게 취지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거를 뭔가 논의 전제가 되려면 기본적인 게 뭐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건 내 머릿속에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 충족이 돼야 되는 거는 앞에 둘 다 처분해야 되니까 소송을 했겠지. 그 다음에 앞에 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니까 앞에 게 문제가 있으니까 뒤에 게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앞에 게 문제 있고, 근데 이거 앞에 걸로 못 다투니까 뒤에 거 앞에 거는 못 다투니까 뭐 불가증력이 발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뒤에 거는 문제가 없지만 얘 갖고 다투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면 이제 주요 학설, 근데 이때 포인트가 뭐냐, 여기서는 학설이 포인트다 내가 잡아줘가지고, 학설은 그러면 전통적으로 원래 따지던 하자승계론이 있다, 그리고 요새 새로 나온 게 약간 구속력 이론이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포인트는 전통적 하자승계론은 동일한 법률 효과, 이게 둘 다 앞에나 뒤에나 동일하게 어떤 법률 효과 목적을 하는 때 그때야지만 하자승계가 인정이 된다. 요거구나로 이해를 하시는 거고, 구속력 이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구속력이니까 앞에 게 뒤에 거를 구속하는데 어떤 한계를 넘어서면은 그거를 구속하지 못하니까 그때 하자승계가 인정이 되더라. 그럼 그때 한계가 무엇이냐? 요거 키워드는 또 외워주는 거죠. 이런 키워드는. 그래서 그때 이거는 뭐 시간적, 장소적 뭐 한계, 그 다음에 뭐 예측 가능성, 수인 가능성, 그 다음에 뭐였죠? 하여튼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판례는 어떻게 받느냐. 그래서 그것 정도는 좀, 판례는 또 케이스별로 몇 개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거 나열한 다음에, 나만의 이제 뭐 논술 이렇게 써봐야겠다. 좀 연습해보고. 암기는 그래서, 달달달달 외우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많잖아요. 그죠? 달달달달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 이걸 내가 왜 공부하는지 일단. 그거를 아는 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왜 공부하냐? 요거 파악은 금방 한 다음에, 그럼 그거의 뉘앙스에 맞춰가지고, 취지에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아까 뭐 주거의전비 얘기하는 것도, 자, 그런 뉘앙스 때문에, 뭐 공익사업과 피수용자 간의 관계에서의 어떤 일어난 일들이라는 뉘앙스 이런 거 잡아주고, 거기서 세입자가 중요한 거였다 해서, 그런 뉘앙스 잡아가지고 키워드를 조금 암기하고, 그걸 내가 풀어서 해석을 해놓고 이해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중심으로 암기를 좀 하면 낫지 않을까. 근데 자,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되게 웃긴 게, 아까 평가사님이랑 잠깐 쉴 때 얘기했는데, 저는 법규할 때 암기를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근데 다만 최고의 암기 방법은 이해다, 약간 이렇게 접근하는 편이에요. 저는 법규 가르칠 때 암기해라 라고 한 다음에 평가사님이랑 똑같은 상태가 되기를 목표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도 저는 평가사님 암기가 돼 있다는 거예요. 외웠으니까 지금 이게 딱 어느 정도 나온 거잖아요. 나오는 거죠, 네, 나온 사실은. 거잖아요. 네. 근데 다만 이 평가사님이 쓰시는 암기라는 표현은 정말 이해 없이 글자를 외우는 걸 암기라고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쨌든 뭐 암기 노하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아까 그거 뉘앙스 이해하시고요. 키워드는, 그러니까 본인이 강조하고 싶은 키워드는 분명히 이렇게 표시해놓고 조금 알고는 있어야 되죠.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니까 그거는. 그래서 각인을 시켜놓고, 그다음 그거를 중심으로 내가 내용을 풀어가지고 그냥 말하듯이 조금 알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말하듯이 해놔야 나도 쓰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그래서 되게 저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이 우리가 어떤 논의를 할 때는 그 단어를 정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논의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특히 회사에서 회의할 때 유독 그러잖아요. 참 저도 저 가르칠 때 평가사님과 정말 똑같은 얘기예요. 심지어 아까 하자승계 같은 경우는 설명이 그냥 똑같았어. 저도 그렇게 설명을 해요. 정말. 뭐 당연히 소송을 걸 수 있어.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저는 암기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약간 그런 게 있다. 그래서 뭐 누군가가 암기나 이해라는 걸 얘기할 때 뭐를 암기라고 하는지 뭐를 이해라고 하는지 이거는 조금 좀 생각하고 받아들일 필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근데 저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면 평가사님이 이해를 했다고 쳤어요. 평가사님의 용어로 그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이 이해한 거를 내가 잘 이해했나라는 거를 검증은 어떻게 하세요? 그럼 문제를 푸는 거죠. 아, 검증은 되게 이 논점 가지고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써진다. 그냥 이렇게 내 말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된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이해를 해요. 그렇죠. 내용 다시 봐야죠. 내용 다시 보고 그러니까 뭘 내가 모르고 있나는 체크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2차 시험은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는 과정이지 뭘 새로 안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모르는 게 뭔지를 계속 체크해 나가면서 이렇게 촘촘하게 그냥 다 전체적으로 알고 있게끔 이렇게 쌓는 과정이 네. 아닌가. 저는 이 암기 노하우라는 거, 평가사님이랑 저랑 방금 얘기한 거를 기반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해보면 암기 노하우라는 거는 아주 평가사님이랑 생각 정확하게 일치해요. 다만 저는 그거를 암기라고, 왜냐면 저는 다른 거죠. 아웃풋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암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왜 그런지를 자기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되나? 정말 이 의미를 모르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이건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그거를 하나하나 따지면서 받아들이는 거, 그게 저는 암기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이제 약간 뉘앙스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취지. 뉘앙스와 취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모르겠으면 그거를 암기하는 과정 자체가 다 공부예요. 거기서 생각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이론 답안 쓸 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암기 노하우라고 하면 어쨌든 정확히 이해하는, 정확히보다도 뭐 자기 스스로 이해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암기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독 암기를.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의미도 모르고 막 잘 외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이론 같은 경우도 약간 뭐 암기를 중시하시는 분, 이론 뭐 이해를 중시하시는 분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제가 그 옛날에 서울법의 이충길이라는 평가 S 플러스 쓰시는 저자 딱 이충길이 그분한테 배웠는데 정말 아무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정말 아무것도 왜 이렇게 써 있는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사람 성향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지만 한 명이 있어요. 2년차 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야, 나 몰라. 그냥 외워서 그냥 갖다 박는 거지 하고 그냥 합격해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조금 뭐 성향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하시면 좋겠다. 그런 분이 진짜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그쵸. 사진 찍는 거죠. 그게 진짜 머리가 좋은 거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과 피곤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나요? 한 6시간 보통 이하로 자죠. 6시간 이하로 잤고 네. 왜냐면 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나니까 잠이 좀 적으신 편인가요? 원래 야행성이 그러니까 밤에 좀 깨고 아침에는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었으니까 어차피 아침에 회사에서 버리고 밤에 일하고 피곤할 때 그러니까 주말에 좀 잤죠. 주말에 늦잠 많이 자는 편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이거 하루 수면 시간 물어보는 거는 저는 뭐 약간 위안을 얻을 수는 있으나 뭐 예를 들어 평가사님이 많이 잤다 이러면 위로가 될 뿐이지 적게 잤으면은 저러니까 합격했지 하고 왜냐면은 내 수면 시간에 내 수면 리듬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 총량은 비슷한 것 같아요. 저 주말에 많이 잤어요. 그래. 네. 자, 그 다음에 법전은 언제부터 어떻게 보셨나요? 법전이 뭐 말하는 거예요? 법전이요. 그러니까 법전을 안 보시지 않고 우리 법전 책 있잖아요. 법전. 맞다. 하나 샀다. 네. 그죠? 안 봤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법전이 있다는 걸 좀 늦게 알았어요. 대박이다. 그래서 근데 법전 그냥 법령정보센터 가가지고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죠. 그래서 법전은 따로 사긴 샀는데 마지막 너무 늦게 사가지고 안 봤어요 사실. 대단하다.
근데 아니 그거는 내 생각에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법정이 없으면은 무슨 법인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필요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영어 사전 안 쓰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법규 볼 자료가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는데 서브를 조금씩 만들어서 나머진 참고만 하는 게 좋을까요? 뭔 뜻이죠 이게? 법규 볼 자료가 여기저기 분산돼 있나 봐요. 그러면 뭐 하나로 통합을 하시죠 뭐. 그러니까 저도 항상 이렇게 최종 목표는 한 권짜리로 만드는 게 단권화라고 그러죠 이게. 그래서 내가 실무 이론 법규 다 한 권짜리로 딱 있으면 좋겠다. 이게 최종 목표여서 가지고. 단권화 네. 안 하면은 네. 공부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 그 정도까지 얘기해요. 어떤 내용을 봤을 때 보고 집어 던진다? 그거는 저는 이거는 잊어버리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 교재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은 맞아. 뭐 차라리 저는 안 봐요 그냥. 차라리 이 정리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 안 풀어요. 어차피 소화도 안 될 거 뭐 이렇게 해서 노동을 해서 뭐 해? 이런 생각에 안 했어요. 그쵸. 네. 펜은 어떤 거 쓰셨나요? 처음에 볼펜 쓰고 뭐 이랬는데 사람들이 쓰는 게 있더라고요. 에너겔 쓰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 쓰는구나. 그래서 에너겔 썼죠. 그리고 이론 법규는 만년필을 썼죠. 시험장에서도 에너겔이랑 만년필. 네, 돈지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써봤죠. 네. 저는 만년필이 뭐 왜 좋아하냐면 저 사실 지금도 만년필 있거든요. 이게 좀 감각적으로 되게 저는 그 오감 만족이라 그러죠. 쓰는 느낌. 이게 쓰는 느낌, 사각사각한 느낌, 네. 뭔가 그냥 그 맞아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일한 낙이었어요. 볼펜을 쓰면 이런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 사각사각 하고 뭔가 획을 쓰는 거에 대한 그 두께 차이. 이런 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재미였던 것 같아요. 만년필 사실 안 써도 되는데. 맞아. 저도 이렇게 만년필 쓰는 감이 좀 좋긴 좋았고요. 그 언제 쾌감 느끼냐면 시험 때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갑자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 100분 시험 이렇게 쭉 쓰는데 쉬지 않고 그냥 쭉 다 써가지고 이러고 다 쓰는 거예요. 딱 썼을 때 괜찮다. 쾌감이 약간. 네. 만년필이 좀 그런 면이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맞아요. 글씨 속도는 빠른 편인가요? 뭐 느리진 않은 것 같아요. 빠른 편인데 악필이죠. 그래서. 네. 2차 시험일 직전, 당일 멘탈 관리, 시험장에 들고 간 책, 네. 시험 당일 생생한 후기. 이거 얘기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2차 시험을 2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번째 봤을 때 그 90분이잖아요. 그 첫 과목이 배가 아픈 거예요. 시작한 지 몇 분 안 됐는데 배가 아파.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이거 그냥 나갈까? 막 시험 그냥 제출하고 나가면 안 되나? 이 정도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2차 시험 때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배 아프면 어떻게 하지? 왜냐면 여름에 보고 그러니까 약간 싸늘하면 이게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자마자 막 화장실 미리 가서 앉아있고 별지랄 다 있고 따뜻한 거 좀 많이 마시고 그리고 일단 아침에 시험 보는 게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 레드불 같은 거 좀 들고 가가지고 각성시키고 그다음에 책상에 깔판 같은 거 잘 깔아놓고 그렇게 했었죠. 저희 때는 우황청심환을 사갔거든요. 떨지 말라고. 근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레드불을 먹고 시험을 보는. 각성하고 막 미친 듯이 써야 되니까. 막. 사실 그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당일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모의고사 보고 온다는 생각으로 봐야죠. 그냥 전날은 어떻게 하셨어요? 잘 주무셨어요? 잘 자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피곤하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전날 잘 자고 못 자고 생각보다 영향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2년 동안의 그 노력이 몸이 그래도 그 한 5시간, 6시간은 버텨줘요. 맞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막 뭐 몸살이 걸리건 쓰러지건 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몸이 그 정도는 버텨줘요. 그래서 워낙 중요해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네. 대신 이제 뭐 펜을 다 딱 그 답안지를 접은과 동시에 뭔가 막 다리가 후두두두 떨리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건 기억나요. 그 2차 그러니까 법규 딱 다 한 3번 정도 풀었나? 근데 약간 찡하더라고요. 몸이 이건 약간 이렇게 약간 살짝 감정이 찡한 느낌? 힘들었는데 다 됐다. 막 이런 느낌. 약간 딴 얘기지만 요런 느낌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합격수기 중에 하나가 합격하고서
그 지금까지 서럽게 너무 힘들게 공부했던 시간이 너무 서러워가지고 화장실 가서 혼자 울었대요. 물론 약간 좀 궁상이긴 하지만 저는 근데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내가 과연 그 사람처럼 정말 이 너무 힘들었었던 시간이 뭔가 서러워서 울 정도인가? 나 힘들면은 조금 하다 그냥 쉬는 것 같은데 난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뭔가 평가사님도 찡하셨다길래 그쵸. 그 생각이 났습니다. 들고 간 책은 책 얘기하죠. 네. 책 없었고요. 제가 만든 서브만 다 들고 왔어요. 자, 학원 커리큘럼 상의 모든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뺄 거는 빼시고 필요한 것만. 별도 과외를 받으신 적이 있었나요? 과외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사실. 과외가 당연히 너무도 필수인지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1년 10개월 만에 합격하셨으면 1차와 2차를 같이 준비하셨다는 건데 1월에서 3월 동안 말려서 2차 준비를 거의 못하게 되지 않나요? 일단은 대답은 됐죠. 사실은 1차 할 때 1차 하고 2차만 사실상 네, 1년 3개월 하신 거죠. 뭐 실제 사실은 공부 조금 한 달은 덜 하시긴 했지만 자, 저도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 2차가 1년 3개월 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막 사람들이 너무 겁내서 뭔가 선행을 하고 막 그러다가 1차를 막 망쳐서 1차를 말려서 막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많지만, 제 경험에, 이거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과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공부의 수준과 그런 과거 경험들에 비춰봤을 때는 2차 1년 하면은 심지어 1년 하고 더 하잖아요. 3개월 더 하잖아요. 공부량은 돼요. 저는 공부량 자체는 대신 시행착오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삽질하면 안 돼. 뭐 갑자기 뭐 교수님 책을 읽고 있다던가, 뭐 법규에서 뭐 박근성 교수님 책을 읽고 있다 이런 뭐 이상한 삽질만 안 하고 갑자기 뭐 내가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문제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고 있다거나 이런 것만 안 하시면 시간 저는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요거는 저는 이제 사람마다 굉장히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는 정확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2년 차만큼 2차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3년 차 붙으셨으니까 좀 알겠지만 2차 시험 보고 나서 3개월 기다리잖아요. 이때 공부가 안 되지 않나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때 떨어졌다 그러면 3년 차분들은 사실 9개월 동안의 시간을 갖고 가는 건데 1차도 준비하시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적고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2차를 공부한 기간이 좀 짧단 말이에요. 또 그럼 4년 차 된다고 사실 비슷할 거라면 또 3개월 공부 못하고 9개월 텀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저는 2년 차만큼 2차를 길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때 진짜 잘만 쌓아놓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모든 학원 커리큘럼들이 1년 이상 가지 않잖아요. 스터디를 제외하면은.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양은 딱 그만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시도를 했던 거고. 네. 오히려 진짜 전 그 말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실무에 너무 과도한 에너지를 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많이 푸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는 뭐 어떤 사람의 개인의 특성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게 더 효율적인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좀 가설은 생각이 나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실무 공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종합 문제 몇 회독 하셨나요? 종합 문제 1회독이죠. 네. 1회독? 한 번 풀었으면 1회독인 거죠? 전 직장 야근 많이 했는지. 이거 대답하는 게 낫네. 네. 전 직장 야근 한 대리쯤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조절은 가능했어요. 조절은 가능했는데 또 좀 기간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을 때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근의 기준이 애매한데 뭐 8시 뭐 이 정도면 무난하죠. 8시 9시 정도는. 단기에 붙을 수 있었던 이유를 딱 하나만 꼽자면 실무 공부를 적게 한 거. 그거밖에 없죠.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많이 풀지 않는 거. 그건 거죠. 공부 방법은 그렇고요. 답지에서는 틀. 실무 문제를 많이 풀고 풀면서 이해하고 공부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리는 안 되고 문제만 무작정 푸는 느낌이 드는데,
케이스별로 실무도 오답 노트나 서브 노트를 만들어야 할까요? 자, 오답 노트, 서브 노트는 일단 모르겠고 저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나와 있네요. 정리는 안 되고 문제만 무작정 푸는 느낌. 그럼 안 되죠. 저는 이게 가장 안 좋은 뭐가 뭐냐면요. 공부할 때 내가 지금 공부를 잘못하는 느낌인데 공부하는데 안 느는 느낌이다. 뭔가 쌓이는 게 없는 느낌이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을 캐치하시고 뭔가 방법의 전환을 좀 꾀하시거나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이미 붙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지금은 그럴 시기다. 뭐 나중에 이게 어떻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공부가 조금 필요해. 이런 식으로 좀 내 공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본인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흡수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하면서 공부하잖아요. 뭐 흡수 하나도 안 돼요. 그래도 알고 있으셔서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딱 저는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평가사님이 얘기한 거에 비추어 보면 정리는 안 되고 문제만 무작정 푸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고민해 보세요. 내가 왜 정리가 안 되고 왜 문제만 무작정 풀고 있는지 그리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죠. 네,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이걸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실무 제가 막 300점씩 풀었다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양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양치기 하려고 했으면 저는 하루에 한 500점, 600점 풀었을 것 같아요. 근데 딱 300점을 푼 이유는 제가 그날 풀고 복습하고 내가 오답 노트 만들고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이 딱 300점 정도가 이제 맥시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했고 소화할 수가 없으면은 사실은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본인 공부 수준에 따라서 또 소화할 수 있는 양이 다르잖아요. 나는 100점만 풀어도 200점은 소화가 안 돼. 이러면은 푸실 필요 없어요. 그 노동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를 정리해서 내가 이제 느는 느낌, 내가 뭔가 계속 배워나가고 있다는 느낌, 뭔가 하나하나 더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시면,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분들이 뭔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한다? 아닌 것 같아요. 지향해야죠. 네. 자, 나름 한 공부 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두는 원칙이 있으신가요? 강의 같은 것은 무조건 빨리 듣고 치운다. 요거 예시만 얘기해 봅시다. 네. 강의 같은 거는 무조건 빨리 듣고 치운다. 그때그때 복습을 철저히 한다. 시간 계획을 세세하게 세운다. 이해를 철저히 한다. 모르는 건 빨리 지나간다. 복습을 철저히 한다가 더 맞는 것 같네요. 그게 더 맞고요. 시간을 세세하게 세우진 않습니다. 이해를 좀 하고요. 네, 모르는 거는 필요하지 않는 건 빨리 지나가는 거지. 모르는 거 지나가진 않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평가사님이 기본적으로 이해력은 좀 좋으신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뭐 경험이 있건 어쨌건 뭔가 뭐 부동산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었건 근데 만약에 이제 평가사님 과외를 하는데 이분이 이해력이 조금 떨어져요. 네. 뭐 그게 사회 경험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등기 한 번 본 적이 없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 그냥 대다수가 등기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우리 기출에서 등기가 문제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이거 볼 줄을 몰라가지고 와장창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면제자들이 많이 붙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이해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자, 이런 사람들도 복습을 꼼꼼히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여러 번 빨리 지나가는 게 더 나은지 정답이라기보다 이제 평가사님의 생각. 아니 근데 저는 무조건 그 사람들도 그분들도 그냥 이해를 하고 가야죠. 아니 지금 봐서 몰랐는데 그럼 두 번 보면은 갑자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 보면 저절로 이해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이게 약간 이렇게 레이어가 쌓이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두 번째 본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어느 순간 암기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익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뭔가 지나가지는 게 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1에서 100까지를 다 하나하나 따져봤어야 되는데 이제 다시 보니까 그래도 봐야 될 게 이제 1에서 50까지 줄었으면은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행정법이나 회계 같은 거, 그렇죠. 그거는 배경 지식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생각해 보면 이해는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이해를 어느 정도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는 이제 감이기 때문에 네. 그거 조금 이제 그 부분에서는 뭐 정확히 말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해. 그죠? 뭐 완전 100% 디테일하게 다 이해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뉘앙스랑 틀이다. 정리는 해야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네. 참 이런 게 공부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게 평가사님이 뭐 큰 틀은 보고 디테일한 건 안 보고 뭐 이렇게 뭐 의외로 나는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사실은 그거는 말로 개인하죠. 개인 서로 이게 표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진짜 만약에 차라리 그러면은 이것도 힘들라나? 네. 그냥 본인이 책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다시 그냥 이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써서 틀을 좀 만들어 보는 게 낫지 않나. 저라고 뭐 다 이해를 했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럼 안 되더라도 그냥 보고 어떻게든 써보고 어거지라도 타이핑해서 똑같이 써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틀은. 이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브를 만드는 게 어쨌든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네. 서브를 만들다 보면 어떻게든 하다 보면 또 아는 것 같이 느껴진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거를 서브 만들 때가 제일 어렵잖아요. 왜냐면 틀이 안 잡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그거 고민하면서 시간 많이 걸리더라도 그거 한번 고민하면은 이해가 확 돼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럼 정리하는데 분명 하다가 안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뭔 소리인지 그럼 넘어가야지. 거기까지가 자기 한계인 거예요, 사실.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모르는 거는 다음에 알게 되면은 다음에 회독할 때 알게 되면 알고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전 회사의 인맥이 현재 영업에 어떤 식으로라도 도움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되죠. 이런 건 무시 못하죠, 진짜. 진짜? 네, 진짜 중요하죠. 이런 거. 뭐 평가 뭐 줘요? 뭐 주는 건 아닌데 지금 당장 주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사실 지금 제 활용은 제가 못하고 바쁘다 보니까 인사도 많이 못 가고 하는데 무시 못하죠. 그래서 직장인분들은 무조건 예전 직장은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맞아. 그죠? 제일 중요하죠. 그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되게 큰 자산인데 맞죠. 그거를 버린다는 거는 네, 쉽지 않죠. 그렇죠. 좋은 선택이 아니죠. 단기간에 붙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오셨나요? 네. 어디서 보통 불확실성 때문에 시작도 어렵고 포기도 많이 하니까요. 그러게요. 저도 고민을 아까 해봤었는데 이거 왜 했지 싶은 생각이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절실해서 뭐 선택지가 없었다였어요, 저는. 맞아요. 그것도 있었고요. 나중에 붙을 수 있냐, 자신감이 있었냐라는 거는 그냥 초시 보고 나왔을 때, 이거 내년에 내가 다 쓰기만 하면 일단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그건 있었어요. 공부 방향이 그때 딱 잡히셨구나. 네, 그때 좀,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계산기 물어보네요. 계산기 속도. 계산기 글씨 속도는 어느 정도세요? 글씨 속도는 약간 빠른 편인 것 같고, 계산기는 느렸어요. 계산기는 다 이렇게 펜 놓고 이렇게 두들겼으니까. 네. 참,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또 이제 딴 얘기지만, 실무 저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클래식하게 공부한 스타일이에요. 정말 전형적으로 공부한 스타일이에요. 그냥 한 문제집 여러 번 보고 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응용력을 길러보고 약간 요런 스타일인데 솔직히 평가사님을 보면서 좀 더 확신이 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종래에는 그러니까 이게 공부 방법이 베스트가 아니라는 거 뭔가 느낌이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뭐 수석하신 분들 공부 방법이나 아니면 내가 3년차 때 했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걸 되짚어 봤을 때는 저게 베스트인가라는 생각은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만 이제 내가 그때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정도에 와 있겠지 이 정도로 치부했었는데 평가사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은 실무에서는 더 그 문제 푸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산기 빨리 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 않아지겠죠. 근데 참, 저도 돌이켜보면요. 3년차 마지막 때 문제 좀 더 풀려고 그러니까 스피드 아저씨가 복사 안 해줬어요. 진짜요? 그냥 그냥 기본 문제나 풀어. 뭐,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1000점
정도 되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패스 초급인데 그런 급인데 전 과목에서 1000점 정도 되는 난이도의 그 문제집이 있어요. 네. 그거 복사해 줬어요. 이거나 풀라고. 근데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문제 푸는 거 저 별로 그러니까 약간 별로 안 좋아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평가사님이랑 앞으로 좀 더 얘기를 많이 해보고 싶고, 평가사님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뭐 본인의 어떤 타고난 그런 자질과 그리고 우연히 이제 신림에서 공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황과 시간이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어서 약간 요런 결과물이 의외의 발견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좀 인터넷 특강으로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잘 고민해보고. 네. 과외 잘 이제 얘기해보겠습니다. 과외 더 하시고 이제 과외 하시고 네. 남으면은 이제 그만두실 때쯤 한번 좀 찍어서 이제 많이 남겨달라. 네. 그러면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일단. 네. 저도 직장인인데 회식이나 다른 계획이 있을 시 하루 얼마나 공부하셨나요? 회식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약 먹고 무조건 버틴 다음에 집에 가서 1시간은 보고 잤어요. 회식 있어도. 그 왜 상쾌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의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직장인이시면. 네, 후기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평가사님이랑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론과 법규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랑도 일치하고 진짜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유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가 좀 문제인데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처음에 평가사님이 뭐 얘기하면은 제가 이거 좀 괜찮아, 뭐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반응이 처음에 한 1시간은 계속 그렇게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얘기를 해가면서 맞다, 나도 그런 거를 느꼈었지 라는 거를 이제 저도 리마인딩을 다시 해내면서 평가사님이 얘기하시는 의도, 그러니까 평가사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깨닫게 된 시간이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신림동에서 전통적인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침에 9시에 꼭 실무를 꼭 9시에 풀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개별 스터디 1이랑 뭔가 딱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꼭 해야 되는 뭔가 되게 틀에 젖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평가사님 한 얘기를 잘 못 알아들었었는데, 근데 저도 3년차 때 공부를 하면서 사실은, 그리고 또 아니면 이제 좀 단기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들을 보면서 아니면 고득점 나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했냐고 물어보면서 그냥 저거는 좀 이상한데 하고 흘려 지나갔던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평가사님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 요게 중요한 거였구나라고 실무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이 깨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또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그 실무가 결국은 이렇게 달성하려는 목표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저나 약간 좀 전통적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그거를 문제를 많이 풀면은 그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고, 그리고 실제로 문제를 들이다 풀면은 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이렇게 도달을 하게 되는 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평가사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이거를 문제를 많이 풀어서 도달할 필요 없다. 좀 더 쉬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으로 평가사님이 막 어마어마한 다른 생각의 전환, 가치관의 전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거 문제 많이 안 풀어도 되던데 라는 거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저도 합격하던 해에 뭔가 좀 느꼈었다 라는 거. 그래서 되게 좀 되게 신선하고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앞으로 좀 이 부분들 고민 많이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좋은 조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평가사님 후기 어떠신가요? 저도 합격한 지 좀 돼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런 수험 생활 떠올려서 좀 즐거웠던 시간이었고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노하우 좀 공유할 수 있어가지고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합격하고 나서 좀 수험계 남아가지고 이런저런 좀 나름의 과외라든가 좀 이렇게 가르치면서 느꼈던 바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이제 카톡방 속해 있으면서 몇 개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은 뭔가
배우고 문제를 풀었는데 배운 것들이 좀 얽혀있는 느낌들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얽혀있는 사실 그거를 뼈대를 잡아가지고 이게 깃틀이고 거기에 살을 붙이면은 온전하게 사람이 되거나 나무가 되거나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엉켜버려 있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럼 그걸 또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만 풀어버리면 엉킨 게 더 엉키는 사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얽힌 것들을 풀어드리고 좀 뼈대를 세우고 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쭉 해오긴 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저도 약간의 힘에 붙여서 그냥 오랜만에 좀 이런 얘기나 좀 해볼까 하고 여기 좀 안평가사님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좀 얘기를 했던 거고 그래도 요게 조금이나마 조금 이렇게 방향 안 잡히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방향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 합격 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